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쌀쌀해졌어요, 그죠? 다들 옷이 두꺼워졌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수험생 감기 걸리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앞전 수업에 이어서 오늘 무단통치부터 가겠습니다. 1910년대를 갖다 우리 보통 무단통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무단통치. 1910년대입니다. 그러면 1920년대는 뭐 할까요? 우리 3.1운동 이후부터 일본의 정책이 조금 노선에 변화가 오죠. 이걸 또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통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 그죠?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으로 씨를 아예 말리려고 하는, 조선족, 대한민국의 한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말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 가겠죠? 무력으로 단호하게 우리를 하려고 하는 정책.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문화통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민족을 문화적으로 좀 잘 대우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3.1운동 이후에 일본 애들이 정책이 좀 바뀌죠. 우리가 일본 애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막 피를 묻혔다고. 그게 터져나온 게 3.1운동이에요. 반발로. 그럼 3.1운동 이후에 일본 애들의 정책이 노선이 변하고 온다고. 친일파를 양성해서 친일파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말하면 되겠죠? 우리 민족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 전체 잡으시라고 크게 잡으시고, 일단 무단통치는 어떤 정책들이 일본에 펼쳤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9쪽 기본서 가봅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통감부가 있고 총독부가 있죠. 그죠? 울산늑약을 계기로, 그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설치된 게 통감부죠. 어디에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남산에, 그죠? 한일 병합 이후에 1910년이죠. 나라가 망하는, 일본이 망하는 1945년까지가 총독부죠. 여기는 남산이고, 여기는 어딘가요? 경부궁에 있죠. 그래서 설치하죠. 오케이. 요즘 궁궐 같은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되게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경복궁 입구에, 그죠? 입구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했죠. 그죠? 이 총독부를 누가 해체했죠? 해체한 것도 알아야 되겠죠? 누군가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죠.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총독부를 해체하고, 여기다 다시 뭘 해놨나요? 경복궁 정문을 강화문이라고 불러. 그지? 강화문을 다시 복원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 당연히.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꼭 문화적 파트에서 요즘 궁궐 얘기를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책으로 다시 갑니다. 총독부 설명해놨죠. 식민지 행정장관으로 일본에서 보내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사람. 총독이라고 하고요. 총독이라는 부서가 총독부가 되죠. 부자는 간청 부자입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 일본 국왕에 직속된 조선의 최고 통치권자이다. 육해군 대장에서 입법
사법, 행정, 군수 통수권을 다 가진 사람이다. 육해군 대장의 밑줄 긋습니다. 육해군 대장입니다. 그 위에다 적습니다. 민간인 X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민간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육해군 대장의 밑줄 긋고 민간인 X.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 통치 시기에 3.1운동 이후에 민간인도 총독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법을 제정해요. 오케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네가 망할 때까지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과정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무총감, 행정총감, 경무총감, 치안 담당, 전국의 헌병분대와 파출소, 경찰서, 주재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총독 밑에 정무, 행정을 보시는 사람, 그다음에 치안을 담당 경무총감이 있다. 경무총감을 밑줄 긋습니다. 경무총감을 밑줄 긋습니다. 네, 훗날 1925년에 일본 애들이 만주 군벌 장장리라고 맺은 대표적인 조약이 있는데 일본의 경무총감이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경무총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훗날 다시 25년에 독립운동사 갈 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한 강화의 목적.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 부여된 것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조직, 행정, 총독 아래 정무총감이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은 경무총감이. 한국인 배제, 총독부에 관련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자르시고 거의 일본인이 차지했다. 사법 3급 3심제가 있었다. 한국인 판사는 일본인 관련 재판을 담당할 수 없었다. 예,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한번 같이 봐주죠. 남산의 조선총독부. 남산의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데라우치 총독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문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태형 도구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묶어놓고 두들겨 패는 방식.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사극보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매우 차라 막 이런 내용도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이 악랄하게 다뤘던 서대문 형무소. 지금 이게 잘 복원돼서 가서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가서 직접 한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다리 누울 수도 없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생활 자체가 불편한 이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같다가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게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추원. 그 중촌을 하기 전에 좌측에 중촌의 연원 봐보세요. 사이드 보조 설명 조그맣게 나와 있지. 그 일제강점기 중촌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오케이? 기출 자체가 없어요. 중촌 연원 볼게요. 연원이 차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중촌은 왕명출납과 궁궐수기, 궁극기문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았어요. 그죠? 여러분 다 까먹었잖아요. 그동안 이 정도 이쯤 오다니까 어떻게 이건 다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목종 때 중대성으로 개편, 강조와 권력 장악, 사망 후 현종 때 폐지되었다. 중촌 후 부활해서는 원감석계 충실왕 때 밀직사로 개편되었다. 됐나요?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중추원 갑니다. 나라의 근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란 뜻이다. 실제 역할을 봅니다. 한국인을 해유하기 위한 술책으로 자문사항은 관습조사와 같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3.1운동 이럴 때까지 한 번도 소집이 없었다. 거의 출제 안 되니까 쓱 지나가셔도 됩니다. 눈으로 스킵만 하고 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헌병경찰 갑니다. 영어로 치면 MP라고 그럽니다. MP, Military Police라고 합니다. 네, 헌병경찰입니다. 여기 뭐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애출에 박을 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헌병입니다. 네, 좌측에 MP 완장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휴가 나와서 헌병 보면 어떻게 갑자기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모자를 제대로 썼는지 복장이 군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다시 한번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군대 생활 해봤기 때문에 요 지금 군 경찰이라고 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 경찰이다. 미리터리 폴리스니까요.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업무를 한번 쭉 볼까요? 2만여 명에 걸친 헌병경찰 보조원을 배치했다. 업무도 볼까요? 일반 경찰 업무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파출소, 경찰서는 업무도 같이 하고요. 검사 사무도 대리하고 범죄 직결 처분권, 밑줄 볼까요? 범죄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한번 봐볼까요? 네. 줄여서 우리 형소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찰 준비한 애들, 뭐 교정직 준비한 친구들이 형소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요. 형소법은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경찰서 갈 일이 없겠지만 통상 이걸 갖다가 절차법이라 불러요. 오케이? 어떻든 절차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범죄 사실 의심되는 자를 갖다 우리는 피의자라고 불러요. 법적 용어도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남의 물건 훔쳤어요. 의심이 가는 애예요. 경찰서 신고해서 잡아갔다고. 그 애를 갖다가 피의자라고 그런다고. 오케이? 피의자를 조사를 누가 꾸미지? 조서를? 피의자 잡으면 조서 꾸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야? 얘 경찰이야. 그지? 피의자 조서 꾸미다 보니까 밝혀져서 진짜 얘가 범인이야. 그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끝내는 거야. 누구에 넘기는 거야? 검찰에 넘기는 거야, 여러분. 얘 진짜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재판에 넘기는 거야. 재판에 넘겨서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 진짜 범인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네. 이런 걸 쭉 절차를 밟아왔죠,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와야만이 어떻게 마지막에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뭐 한다? 이거 절차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범죄 직결 처분권을 직접 가지고 이 새끼 범죄인데 줄을 패서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아셨죠?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절차법이란 뭔지, 형사소송법이란 게 뭔지. 네. 자시요. 민사소송. 지금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찰서에는요, 민사소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경찰서 가가지고 뭐 재산 분할을 안 해준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께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큰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뭐 이거 안 됩니다. 민사소송 경찰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산림감독. 요즘에는 자치경찰이 있어서 산림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죠? 지금은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정보수집 의병투불, 산림감시, 징세사무,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민사소송 조정 등 조선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다. 헌병들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직결처분 보유권, 재판 없이 벌금이 부여, 구류, 태형 처벌이 가능하다. 태형은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죠? 아까 묶어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 일제강점기 시에 살았던 분들은 경찰이 하지 않고 순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칭얼거리고 막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되게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할머니들이 어린아이 잠재우는 방법이 순사 온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사가 얼마나 그 무서웠음을 갖다가 반증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압전 분위기가죠. 총독부 관리 및 교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이거 별표 5개. 빈출이에요. 저거는 빈출 적습니다. 빈출. 그래서 10년인지 20년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10년대 경찰은 학교 선생님, 그죠? 관리 공무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1910년대요. 그래서 제가 애우는 방법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졸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졸릴 수 있어요. 네. 학생 시절에 수업 시간에 졸리면 뭐 도저히 방법이 뒤에 서 있어도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씨,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 맘대로 안 되는 게 졸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선생님이 이제 애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졸리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 일제강점기에 선생님이 여기 커다란 립본도 긴 칼을 갖다 차고 있다고 이렇게.
이 칼을 끄집어내 여러분 목에 딱 들이댄다 생각해 볼까요? 잠이 올까요? 와요,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대신에 속으로 뭐 할 거면 욕하겠죠. 에이씨, 1910년대. 욕으로 해보라고, 욕으로. 예. 관리나 선생님이 졸음이 오고 있는데 나에게 목에다 칼을 들였다. 예.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흉기를 들고 사람의 목에다 위협을 가했으니까 그래서 욕을 하시라고. LA 1910년대 이렇게 해오시라고요. 그럼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해놔야 돼. 왜냐하면 시험 보면은 책에서 분명히 1910년대를 봤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게 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막 계속 본인 스스로 막 헷갈려 하는 거야.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욕만큼 외우는 방법,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노하우를 보면 그게 제일 먹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상급 기관의 고위 관련 대부분 일본이 차지했다. 당연하겠죠. 중천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었다. 항성신문, 매일신보 등을 폐간하고 애국해몽대 현절. 자, 그러면 폐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사를 폐간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무리 총독부가 힘이 있다 손치더라도 법적 조건 없이 야, 너 없애. 너 끝났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 조항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막 대통령 물러나라, 뭐, 누구 이재명 물러나라, 막 이렇게 막 데모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야, 니네 신문사 물러나라, 니 신문사 문 닫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신문지법이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법적 근거는 보안법, 그 다음에 신문지법에 따라서 신문을 폐간시킵니다. 보안법은 뭐 집회, 시위,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보안법을 적용시켜서 연도는 1907년입니다. 보안법 1907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시키기 위해서 통관부가 설치되잖아요.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체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이 막 나타나잖아요. 쓰려고 하지만 설명드려야 돼. 봐. 일본 애들이 봐봐. 통관부를 설치하잖아.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가 저항하잖아. 신문도 막 만들어지잖아.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게? 보안법이라니까? 법적 근거 이거라고. 법적 근거 보안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 아웃시키는 것. 신문지법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예정을 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아. 그렇잖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걱정하면서 법을 만들어? 이 생각해봐.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갈 때마다 우주선을 출발했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쭉 성층권을 넘어서 이제 우주로 스페이스로 접어들어서 이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법을 미리서 만들어?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 훗날 100년, 200년 후에는 그런 법이 나타나겠지. 우리 교통사고 법 처리법 만들어졌잖아요. 뭐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고 막 법 구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뭐 글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생전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주선이 떼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교통사고 나면 처리법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앞에 전제조건 꼭 기억하셔야 한다. 보안법과 신문지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앞에 사전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1차 교육령. 보통교육, 실업교육만 잡으시면 돼요. 네. 실업교육은 주로 기술전수입니다. 네, 기술전수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조선의 학생들에게는 인문학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기술교육 중심이고요. 인문학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학이니 역사니 이런 거 일절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어디 가서 가르치죠? 역사, 철학? 대학 가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학 가야 가르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학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학 설립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니 역사니 뭐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우리에게 주질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니네들은 단순한 기술, 숙련된 기술자만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교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요즘에 초, 중, 고에서 다 뭘 가르쳐? 철학은 가르치지 않죠. 역사는 가르치잖아요. 초등학생들 역사 배워요. 그죠? 여러분처럼 막 깊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지만 기본적인 건 배웁니다. 네. 범죄 직결례 경찰서장 및 헌병대장이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처벌을 재판 없이 직결을 집행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절차법이 형소법의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선 태형령 우리 민족의 태형을 가하고 재판 없이 구리할 수 있다. 1912년 연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교원에게 칼을 차고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한번 봐보세요. 네. 그 다음에 철도 방해죄로 처형되는 한국인들. 네. 자, 태형령 연도 1912년 암기 됐죠? 조선 주차 헌병 조례 1910년 이건 7급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9급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민족탄압책 중춘을 자문기관으로 설치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도 됩니다. 토지조사업 빈출 잘 나오는 겁니다. 네. 매년 단독부제도 나오고 선택지 지물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목적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죠. 뭐 경제정책이니 토지 소유권, 뭐 확립이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토지를 약탈하고 지주층을 해유할 목적이다. 네, 약탈과 해유 밑으로 씁니다. 약탈과 해유. 우리 땅을 약탈하고 해유하려고 한다. 왜 약탈하려고 할까요? 남의 나라 땅을 갖다가 백성들이 농지를 갖다가 약탈해서 이렇게 통치 자금을 만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합니다. 일본 본국에서 조선에 통치 자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하라는 거예요. 통치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토지 조사령 12년 연도암기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법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조사령을 통해서 우리 토지를 강탈해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민이 오랫동안 누렸던 간섭적인 농민의 권리를 다 부정했다. 입회권, 경작권, 토지권 전부 다 부정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어봐 주셔도 됩니다.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입회권이 뭡니까? 경작권이 뭡니까? 토지권이 뭡니까? 물어보거든요. 단 대신에 토지권을 여러분들이 가끔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보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권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권을 볼게요. A라고 하는 지주가 있는데 이런 항무지 땅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D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지주에게 얘기해서 이 D라는 항무지를 갖다가 개간했어요. 개간을 하고 이 땅을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놀고 있는 땅보다는 농사를 짓고 일정액을 받는 게 낫잖아요. 소장료를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A라는 지주가 갑작스럽게 돈이 좀 필요했어요.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지주에게 이 땅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D라는 사람. 황당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개간을 했다고. 그리고 땅을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고. 그런데 이 D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권을 가지고 있어 매매는 됐지만 경작은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권한을 갖다가 토지권이라고 불러요. 학문지를 개간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해준 제도. 이게 우리 전통적인 우리 농촌사에 있었던 우리 스스로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의 법이었다 생각하면. 근데 이거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그 토지 조사령을 만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 법마저도 전부 다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토지권입니다. 미신고 토지. 이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미신고된 토지를 전부 다 일본이 강탈해 갔다. 미신고 토지를 가져갔다. 보시면 우리 시골 예전에 전부 다 서울을 빼고는 옛날 근데 실은 서울도 일제강점기에는 종로통 이외에는 전부 다 시골이에요. 서울 외곽도 다 시골이고 전국이 다 시골이에요. 지금처럼 뭐 도시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에 조그만 A4 한 장으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하나 붙여놓는다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본인 토지 소유자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는다고요. 그럼 농사짓는 농민들이 1년에 한 번 동사무소 갈까 말까 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읍사무소 한 번 갈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농사일이 바쁜데.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솔직히 우리도 읍면동사무소 특별히 갈 일 없잖아요. 코로나 때 좀 가긴 갔죠. 그 다음에 선거가 연달아 있어서 도장 찍고 선거 때문에 갔지 특별히 갈 일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나 여러분 뭐 특별하게 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학교에서 거기서 근무하고 싶죠? 1차적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지. 동사무소 한번 통과돼야 되니까. 통과되고 본청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조그맣게 붙여놓다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서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고 기간이 되게 단축된 아주 짧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고. 이걸 놓치게 되면 토지를 잃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봅니다. 미신고 토지, 왕실이나 공공기관의 토지, 문중 땅, 동중 땅, 혹시 알아다 치더라도 우리 김씨 가문, 이씨 가문에 논들 밭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 명의로 등록을 하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야.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중이란 말은 동네 땅이에요. 동네 공동 자산이 될 수 있는 땅들을 전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미등록 토지니까요. 자, 토지는 대부분 조선 총독부, 불이흥업 등의 일본 이주민에게 헐값으로 불화하게 되었다. 전 국토의 40%. 자, 보시죠. 이런 토지를 다 빼앗아가서 총독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총독부는 정치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그 동척이라든가 불이흥행이라든가 여기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넘겨오면 이 토지를 갖다가 동척이나 불이행해서 이걸 헐값 매각을 해요. 누구에 매각을 할까요? 친일 주주나 일본인들에게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자금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자금이 이렇게 총독부로 다시 넘어가는 방식이 되겠다. 응? 회사 이름이에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세웠던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아서 토지를 매각하는, 요즘 치면 공사 정도 해당된다고. 네. 무슨 토지공사, 뭐 주택공사 할 때 그 정도 회사 이해하시면 돼요. 과정 가겠습니다. 10만 건의 토지 소유 분쟁하게 됐다. 소유 분쟁함이 즐겁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토지 뺏긴 입장에, 농민 입장에 당연히 소송 걸어야죠. 고동토지조사위원회에 넘겨갔다가 총독부 탄압을 전부 다 묵살, 결국은 다 뺏기고 말았다. 전국도 40% 뺏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뺏긴 걸 봐야 되겠지. 결과가입니다. 농민, 자장농, 자소장농 몰락, 소장농 증가. 소장농 증가하면 즐겁습니다. 땅을 잃었으니까 소작이라도 해야죠. 먹고 살죠. 농민의 영세화와 유민화가 있습니다. 영세화, 유민화. 농민들이 영세화,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민화라는 얘기는 뭐 감정도 있죠. 에이씨 들어서 못 살겠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유민화 또 돌아가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 거죠. 간도지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해주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
대지주가 등장했다. 지주가 증가, 친일 지주가 지주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밑에서 딸랑딸랑 했던 얘들만 좋은 일 났죠. 나머지는 힘들어지는 거죠. 농민의 몰락, 기안부 기하견 소장농으로 전락. 결국 일본인의 고리대하에 희생되면서 한국 농민이 몰락하고 일본인 지주만 성장하게 되었다. 지주제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친일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대신에 친일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방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고학력에 잘 먹고 잘 살아. 친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가방끈도 짧다 보니까 기회도 적어졌다는 거야.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무식하니까 시기에서. 그 선조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 쓰면 안 되겠지만 결례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당연히 그 후손들은 되게 힘들었겠죠. 대신에 친일했던 사람들 자식들은 고학력에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니 그 친일 좀 하시지 뭐 친구들 봤더니 뭐 용인에 30만 평, 수원에 20만 평 남아있어서 떵떵거려 살던데요. 뭐 20살짜리가 벤츠 몰고 다니던데요. 그랬더니 저는 차도 없고 버스 토큰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런 시장놈의 새끼하고 이렇게 한번 맞으려고 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했더니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정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약간 열불 나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되게 힘든 생활을 했고 친일했던 후손들의 자식들은 고학력에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 석사, 박사학위 막 받아오고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많아지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잔재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보고 있습니다. 밑에 통척해서 한번 봐주시죠. 네, 이런 회사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식민지 수탈체제 형리가 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사령 1910년 이건 무조건 암기. 회사 설립 조정청도에 허가의 동간을 쳐줍니다. 허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 허가가 받아야 한다. 허가량이죠. 허가제죠. 이렇게 봐니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년과 20년대 허가제와 신고제. 신고제는 간편화돼서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한 겁니다. 허가제도 마찬가지. 일본인에게 다 유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도를 암기하실 것. 어업령 11년, 산림령 11년, 임야조세령 18년. 조선강업 재정이 최근 기출이에요. 15년 연도 암기하세요. 강업령이 15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매제 갑니다. 전매제. 전매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원자재를 매입하고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우리 전매제라고 불러요. 1910년대 인산, 담배, 소금 등이 전매국에서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폐지되고 그 다음에 1921년대에 담배만 전매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품이지 않나요? 인삼, 담배, 소금 꼭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수품이었다. 뭐 선생님 담배는 필수품 아니죠. 근데 그 시대의 남성들이 되게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 시기에는 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몸에 좋다 안 좋다 그 의학적 근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담배를 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910년대에 담배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담배, 인삼, 소금, 전매가 실시됐다는 걸 알겠죠? 그죠? 10년대에.
신비했다. 근데 다시 1920년대에 전매제가 또 나온다는 거야. 무엇에 한해서만? 담배에 한해서만 더 나온다는 거야. 담배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자, 봐봐. 생산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담배를 만들 때 연초라는 게 있거든요. 담배 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가 열린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닙이 열면 이걸 가을에 수확을 한다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을 하게 되면 진 노란색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바삭바삭 이렇게 익게 된다고요. 그럼 저장된 이 노란색 잎을 갖다가 전매청에서 수입해 간다고. 전매청에 전량 매입해 간다고. 그리고 가루 얇게 빻아가지고 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에 아저씨들도 담배 피는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자, 담배 잎을 다 전량 매입해 주고 나면 나는 담배 필 게 없어지잖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피워야 되잖아. 자기는 원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전량 다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는 얇게 이렇게 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돌 절구에서 얇게 빻아가지고 담배 종에다 쭉 말아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 사서 필 필요 없잖아요. 대신 뭐가 있을까요? 필터가 없어요. 이거 암덩어리를 먹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 필터가 걸러줘도 어떻게 우리가 암덩어리를 먹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도들 때문에 성공할 처럼 보이지만 실패합니다. 담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20년대에 다시 한번 전매청에서 전매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일종의 국책 사업으로 쓰는 거야. 돈 되는 사업으로서 담배, 소금, 인삼을 전매를 했지만 실패했게 된 담배를 한번 다시 하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은 전매청이라고 하지 않죠. 되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더군요. 전매청이. 이름도 영어로 졌더군요. 되게 이름 이뻐요. KTNG. 코리아 타바코 앤드 진생이거든요. 자, 진생은 인삼이니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어. 근데 코리아 타바코는 어떻게 좀 이해가지 않지 않나요? 국가 공사기관에서 저걸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잖아요. 야, 여러분들 암도 가끔씩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모금씩 빠셔야 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기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운동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금연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알사탕도 주고 이렇게 계속 매니지먼트도 해요. 보건소에서. 근데 서울시청, 인천광역시청에서 어떻게 해요? 이양 피실 거 우리 광역시에서 담배 사서 피시기 바랍니다. 이양 피실 거 우리 서울시 담배를 피시기 바랍니다. 구매할 때 자기 자치를 하는 그 지역에서 사서 피라는 얘기예요. 읽을까요? 수익금이 그 자치단체의 수익금으로 들어가요. 되게 아이러니한 정책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웃기지 않아요? 둘 다 국가기관이 하는 지방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몸에 안 좋습니다.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홍보도 하고 금연운동도 펼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대로 금연운동을 펼치지 않습니다. 자기 시 예산으로 들어온 거야. 담배 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려면 인천시 급해야 되겠구나. 서울 가서 사가지고 올 필요는 없겠구나. 그럼 속으로 난 인천시에 돈을 막 기부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직사에 갈 사람 되니까 담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들어오는구나. 네. 기간제 설비입니다. 기간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정비 및 건설, 호남선 14년, 경원선 14년. 이게 이제 친일 민족사관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학자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철도, 도로, 항만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걸 기간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되게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하기엔 우리가 민족사관 되게 비판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친일 민족사관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음 선거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철도 도로 항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늦었을 뿐이지. 그래서 식민사관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에 앞에다가 철도 항만 식민사관의 핵심이었다고 해서, 거기다 앞에 식민사관 핵심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식민사관들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써먹는 용어들입니다. 20년대 가봅니다.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일명 문화통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죠. 3.1운동을 계기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단 통치 방식에서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입니다. 사이토 잡습니다. 풀네임은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나오면 무조건 1920년대예요. 아시죠? 20년대 문화 통치 사이토 마코토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하게 됐다. 내용 가봅니다. 총독에게 문관 임명이 가능. 실제로는 해방될 때까지 한 명도 문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두 번째, 헌병경찰제를 폐지되고 보통경찰제가 되었다. 실상 봐보죠, 밑에. 경찰서 장비가 3배는 확대되었고 경찰 인력도 증가, 고등경찰제, 감옥도 증설되었다. 고등경찰이라는 얘기 앞에다 살짝 위에다 정보경찰 적습니다. 정보경찰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경찰, 각 경찰서가 보면 정보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정보과가 있어요. 주로 이제 보안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하죠. 디귿번 일반 관리와 기원의 제복 착용 별표 또 나왔네요. 빈출입니다.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 허용하게 되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가능됐다. 밑줄 하나 보시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다. 2차 교육년 갑니다. 보통학교 교육년은 4년제에서 6년으로, 우리 초등학교가 4년에서 6년으로. 조선어 과목을 아직까지는 필수 과목으로. 2차는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에다 저거 살짝 3차 교육령에 조선어가 어떻게 됐을까? 조선어가 수익 과목.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수익 과목이란 내가 우리 대학교 다니다 보면 우리가 한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되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수익 과목이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조선어와 조선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조선 사람이니까. 갔는데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수의 과목이란 말은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의란 자체가. 내가 조선사를 선택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나? 보통 이런 건 있지. 대학 다닐 때 보면 수강 신청할 때 7명 이하의 수강 신청가 있으면 이 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달거든요. 요즘에는. 그죠? 그럼 뭐예요? 적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수의과목이 됐다는 얘기는 실질적 폐지라는 뜻이에요. 실질적 폐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수의 과목이 되었다. 대신에 4차가 되면은 조선어, 조선사 자체가 완전히 폐지돼 버립니다. 학교에서 우리 말, 우리 글 자체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럼 핵심은 뭐야? 요건 잡으면 돼. 3차, 4차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요구한 게 뭐냐면 대학을 설립해달라. 우리도 대학을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가
대학을 만들고 싶어도 대학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총독부에서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설립운동에 그걸 또 우리 뭐라 그러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학 다니다 보면 국립대, 사립대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 사립대학. 당연히 일본에서 총독부에서 우리 국립대학 만들 일이 없지. 조선인은 대학을 만들 일이 없지. 조선인 누가 돈이 많아서 대학을 설립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돈을 모아서 백성민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난 거죠. 20년대에. 네, 우리도 인재를 좀 키워야 되니까요. 인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신 만들어진 게 뭐라고?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일본이 만든 거야. 그 이치가 현재 서울의 낙타산에 있었어요. 동쪽에 낙산이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낙산에 설립이 됐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흔적만 남아있고 편만만 지금 남아있어요. 가시면.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갖고 옛날에 제가 디스했어요. 야, 경성제국대학 후신 다니면서 까불지 마. 이렇게.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 여기 주안역에 내렸나 어디 내렸나 이렇게 서울대학교 과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과잠 입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교 후배들이 다니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왔습니다. 네. 실상 보겠습니다. 디귿번 봐주시면 됩니다. 공산주의를 체포한다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별표하시고 25년 연도 암기해야 됩니다. 치안유지법 연도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치안유지법. 원래는 공산주의자를 체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나요? 독립운동가를 색출할 목적으로 만든 게 실상은 이렇더라. 그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네. 1925년 5자리 포인트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5글자네요. 치안유지법. 1925년 연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쭉 나열하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면 최소한도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줘야 할 거 아니야. 25년 전 이후쯤은 하나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거야. 하나라도 암기해 주셔야 한다고. 조선광업령,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조선광업령. 5글자냐? 1915년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토지조사령 1912년이네요. 선지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내 머리에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20년. 이게 이제 문화정책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물어본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된 겁니다. 대신에 언론 검열과 빈번한 기사 삭제 등이 발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학교 부족으로 학교가 갖추는 있었지만 요즘 우리 초, 중고가 이제 무상이 되는데 유상교육이었다. 돈 내고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취업률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사 편수회. 이것도 25년이죠. 얘들은 총독부 산하에 있는 애들입니다. 총독부 산하에 있어서 여기는 조선인이 참여할 수 없어요. 조선인 학자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로 일본인과 그 다음에 총독부 고위 관리들이 참여해서 대표적인 얘들이 조선사를 편찬하게 돼요.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애국의 끝판왕이겠죠. 그잖아. 지네들 마음대로 잣대를 댔겠지. 그래서 조선을 가장 크게 애국했던 대표적인 책이 조선사란 책입니다. 우리가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일제 속셈. 소수 친일 세력을 키우려는 민족 분열 정책으로 자치론자가 등장했다. 자치론자 봅니다. 별표 한 5개 하고요. 난이도를 좀 올릴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온 춘원 이강수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네, 이강수라는 사람이 신문 연재를 했습니다.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을 달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치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자치론이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자치권을 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민족의 지성이라고 소문났던 춘원 이광수가 이런 걸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야. 독립운동 해봐야 의미 없어. 필요 없어. 일본의 식민지 우리 인정하고 우리 조선이 우리 자치를 하는 걸로 총독에게 얘기해서 우리 한번 요구해보자. 이게 자치론이에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봐봐. 이광수 아저씨 봐봐. 민족주의자 맞지? 공산주의 아니잖아. 사회주의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무슨 민족주의라 불러? 타협한 애들이야? 타협하지 않은 애들이야? 타협하자는 얘기잖아. 일본하고 손잡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불러? 이광수 같은 애들 갖다가 타협적 민족주의라 불러.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얘기는 좋게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되는 거야, 얘들은? 친일이야. 그럼 반대되는 게 뭐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합치는 이 단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이걸 신간회라 부르는 거야. 춘원 이광수 같은 애들 여기 절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게 신간회의 핵심이 저거야, 이렇게. 그죠? 이광수, 송진우, 뭐 이런 사람들 뭐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절대 일본과 타협할 수 없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합쳐진 걸 신간회라 부른다고 27년에 만들었던 이렇게 우리 다 기출이 나왔던 것들이야. 민족적 경륜, 자치론자, 자치론이 뭔지, 자치론자하고 타협할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를 받는 게 뭐냐? 27년에 만들었던 신간회다. 매년 나온다. 매년 나와. 단독 나오기도 하고 선택된 질문을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하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치안유지법 1925년. 자, 치안유지법 아까 얘기했죠. 원래 공산주의자를 척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본격 유입. 그럼 3.1운동 전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야. 17년, 18년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지. 왜?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돼버렸다고. 그죠? 우리나라에 하나씩 왔지만 본격 유입은 3.1운동 기점으로 본격 유입됐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빨갱이 들였다는 거야. 그때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주의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치안유지법, 공산주의자들, 즉 사회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치안유지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를 캡처를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었다. 연도 암기 꼭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집회와 언론 결사유자를 탄압하게 만든 법이 뭐라고 그랬죠? 집회, 언론 탄압. 1907년에 만들었던 뭐라고요?
사람들이 집회할 거 아니야, 그죠? 모인다는 걸 뭐라 불러? 결사라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달라는 것들, 나도 일단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라고? 보안법이라고. 1907년 보안법이라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향의식이, 계몽사상이 막 퍼져나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을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보안법.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신문지법. 신문지법.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하기 시작하잖아요. 신문집을 만들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출판법.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자강회야 해체되는 법적 근거가 보안법이죠. 이렇게 이런 걸 어려운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어렵게 한다고. 큰 틀은 잡아요. 큰 틀을 잡은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틀릴 수 있어요. 산미정식, 경제정책입니다. 20년부터 34년 일본 내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배경, 일본 내 급속한 공업화,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의 식량 부족, 쌀값 폭등으로 쌀 소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농촌에 어떻게?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하죠. 대신에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감소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우리 1960년대 상황이라고요. 똑같아, 일본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쌀값 조절용으로 쓰는 거예요. 일본인을 위한 쌀 수급이에요. 우리를 위한 쌀 생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용, 품종 개량, 비료 사용 확대, 수리시설 확충, 개간, 밭을 논으로 바꾼 방법으로 생산을 증대 계획, 각지 수리조합을 조집, 토지 개량 사업을 전개. 결과, 증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수달 목표대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양이, 우리가 먹을 양이 1000만 석이 됐든 2000만 석이 됐든 관계없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정 봐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의 쌀 부족으로 만주 작곡이 동그라칩니다. 우리가 쌀이 부족해서 중국에서 작곡을 수입해서 먹었다.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운반비, 경비 전부 다 우리가 부담시켰다, 우리에게. 대신에 농민들은 몰락.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늘어났고요. 하전민, 땅을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산의 나무를 일부를 불로 태워서 땅을 경작하는 하전민. 그 다음에 소작농의 증가. 이농현상,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나라에 소작농이 없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 소작농이 없어지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소작농이 남을 땅에 빌려서 생산하고 주인에게 2분을 주고 내 2분을 먹는 거예요. 이걸 소작농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 소작농이 사라지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이승만 정부 때 가장 큰 사업이 뭐가 있어요? 뭐냐고?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 때 우리나라에 농지를 전부 다 n분의 1을 나눠주잖아요. 이걸 뭐라 불러? 전제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전제개혁을 통해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소작농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소작농이 소멸되었으며, 일찍 다,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이런 거 없는데? 당연히 없지.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 때 처음 소작농이 사라져요. 땅을 다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해 가셨습니까?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우리 뭐라 그런다? 농지개혁을 한다고 그러잖아. 연결치라는 얘기야. 단답형을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구조다. 단작형이 죽었습니다. 밭을 논으로 만들어서 다 쌀농사만 하게끔 만드는 거야. 우리 보리, 그 다음에 콩 종류들 전부 다 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단작형으로 만들어버렸다. 해사량 폐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해사량 폐지. 10년대는 신고제, 20년대는 허가제로. 일본인에게 유리한 법이었다. 연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사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세 폐지. 관세 폐지. 관세를 보겠습니다. 1920년 초가 되면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수출할 거 아니야. 그 수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산업이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상품을 판매하는 일본 제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업보다 위에 있는데 관세만 철폐하게 되면 우리 물건보다 더 싸게 팔려야 되잖아요. 우수한 물품을 우리보다 더 싸게 판매된다는 얘기는 우리 산업이 완전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 자, 그죠? 이런 조짐이 보이더라. 20년 초에 수출 품목인 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더라. 이때 벌어진 우리나라 운동이 뭔가요? 조만식이 한 게?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물산? 그렇지. 물산 장려운동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물산 장려운동하는 원인은 뭐라고? 관세 철폐하려는 조짐이 보이더라. 결국은 1923년에 폐지하고 맙니다. 우리 운동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의 힘에 우리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던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문화통치의 본질, 기만정책, 민족간 이간 분열, 소수 친일 문제를 키워서 이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쉬어갈까요? 네, 30년대는 잠시 쉬겠습니다. 같은 말 있어. 폐지하고 신고제 같은 말. 미국으로 가는 게 그 여러분 같이 봐주세요. 그 164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 폐쇄를 폐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폐쇄랑 폐지라는 말은 같은 말로 폐쇄랑 신고제 같은 말이 있어요. 고용기로 하는 얘기가 하는데 같이 봐서 보내주시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